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FA52 대박을 쳤다. 2. 야심찬 계획. 3.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방산 무기가 또 한 번 역대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FA50에 전 세계가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기 때문이네요. 얼마 전 우리 언론에 보도된 폴란드 수출 소식이 타진되자마자 이집트, 필리핀, 아일랜드에서 FA50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다 합치면 무려 130대의 FA50이 수출되는데요. 심지어 사실상 FA50의 승리가 거의 확정돼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도입 물량 54대를 더할 경우 최대 200대까지 수출 물량이 늘어납니다. 더욱 긍정적인 건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나라들이 FA50 도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경공격기 시장에서 FA50이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소식을 전해드리면 분명 어떤 분은 국뽕이라고 비하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는 분명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8월 12일 서해 해상에서 F4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훈련 도중 기체 이상으로 추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우리 공군이 발각 뒤집혔습니다. 올해 1월 심소령처럼 몇 명이 더 목숨을 잃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에서 구형 전투기 조기 퇴역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공군은 가장 먼저 FA50 20대를 조기 생산해 급한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 물량을 먼저 국내에 돌리면 수출 물량을 채우기에 벅차다는 것인데요. 즉, 생산 라인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늘려 추가 생산분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 라인 확충이 불안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생산 라인을 늘렸다가 제작사인 카이가 설비 확충으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항공기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네요. 최근 미국의 T7A 레드호크가 또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공장 파업, 사업, 지원으로 제조 단가까지 상승하자 그동안 참아왔던 미 공군 관계자들이 상당히 격노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사기 싫었는데 이제는 정말 짜증이 난다는 반응인데요. 이에 따라 미 공군이 전술훈련기 사업에서 T7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다른 훈련기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한국의 T50A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거 쓸데없이 비싸고 애매한 성능의 T50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던 게 불과 수년 전이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그만큼 대한민국의 FA50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박이 난 FA50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9월 카이에 충격적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미 공군이 수백 대의 고등훈련기를 새로 도입하는 초대형 사업 TX 프로젝트에서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T50A가 미 보잉사와 사부가 내세운 T7A 레드호크에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에 T50A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이들이 탄식했습니다. 비록 미 의회가 보잉의 편을 들었다지만 성능으로 보면 T50A가 T7A보다 차기 고등훈련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줄을 잇는데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조롱도 많았습니다. 사실 T50은 개발 과정에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게 한 설계 때문이네요. 훈련기를 만들라고 했더니 한국이 록히드 마틴의 소가 이도 저도 아닌
고가의 항공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로키드 마틴과 TX 사업을 추진할 때 세계 최고의 훈련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성비를 앞세운 T7에 패하면서 T50 옹호론자들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훈련기 시장에서는 M346과 L15, T50의 경공격기 버전인 FA50이 담당하는 경공격기 시장에서는 JF17, 그리펜 엔치, 테자스 등 쟁쟁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이제 T50은 더 이상 수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논평을 내놓는 이들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T50의 경쟁자라고 지목됐던 항공기들이 하나둘 결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기니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중국산 전투기는 중국산답게 뻥 스펙이 드러났고 인도 테자스는 결함투성이로 날아다니는 관짝이었습니다. 그리고 M346은 생각보다 성능이 부족했고 그리펜은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F-16V나 F-35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타기 전에 거쳐가는 훈련기이자 초계 전투 임무에서 맘 편히 쓸 수 있는 경공격기라는 위치를 가진 T-50, FA-50을 이길 항공기가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결과 2022년 현재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FA-50을 사겠다며 앞다퉈 돈다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48대 도입을 선언하자마자 이집트에서도 FA-50 100대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나온 게 컸는데요. 현재 이집트에서는 구형 미라지 전투기와 구식 훈련기를 대체할 항공기로 FA-50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라크에 판매한 T-50IQ가 우수한 가동률을 보인 데다 필리핀에서는 FA-50PH가 실전에서 성과를 거뒀고 K9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믿을 만한 거래 상대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네요. 이렇게 FA-50의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T-50, FA-50을 살지 말지 고민하던 나라들도 구매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잘못하다가는 순번이 밀려 전투기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허겁지겁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8월 중으로 FA-56대 도입을 확정 지을 것을 결론 내렸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군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할 신형 전투기 24대를 FA-50 블록 20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 공군에서도 영국에게 국가 안보를 계속 맡길 게 아니라면 첨단 전투기 중 가성비가 가장 탁월한 FA-50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나라가 FA-50을 산다면 수주량이 무려 200대에 달합니다. 여태껏 생산된 T-50 계열기가 200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T-50 400대 생산이라는 대성과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 FA-50이 아니라 FA-50의 개량형인 블록 20을 사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만약 블록 20이 제때 완성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계약이 순식간에 파토나는 참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카이 측에서 블록 20의 조기 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TF팀까지 꾸릴 예정인데요. 지난 8월 8일 카이는 자사의 웹진을 통해 FA-50 블록 20의 진척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연료 탱크 용량을 기존의 2배인 300갤런으로 늘리고 후방석과 후방동체에 연료 탱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동체 설계를 바꾸지 않고 비약적인 항속거리 증가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전 장비가 개선됩니다. 기존의 FA-50은 훈련기 사양을 겨우 넘나드는 수준의 대전 자전 능력도 없는 구식 항전을 탑재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량을 통해 첨단 항전 장비로 개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무 컴퓨터의 국산화와
조종실 개조입니다. 특히 조종석의 변화가 엄청난데요. KF-21, F-35처럼 복잡한 계기판을 대형 디스플레이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성과 유지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항공 계기판에 쓰이는 부품은 작은 스위치 하나조차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실수로 건드려도 쉽게 오작동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면 100% 제 성능을 내야 하다 보니 비싼 부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품을 디스플레이로 대체하면 비싼 부품을 쓰지 않아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아집니다. 카이는 여기에 조종성 향상을 위해 신형 HMD를 추가할 계획인데요. HMD는 F-35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로 현존 최상급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경공격기 중에서는 최상의 조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이리스-T,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등의 첨단 5세대 적외선 미사일 중 하나 또는 다수가 통합되어 공대공 교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레이더 역시 이사로 교체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른 전투기라 봐도 무방한데요. 게다가 놀랍게도 이미 사전 준비도 끝난 것 같습니다. 기존 FA-50-12대를 도입한 뒤 이후 블록 24양을 도입한다는 폴란드 측의 발표로 보아 늦어도 2020년대 중후반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블록 20의 개발이 지연되어 수출이 막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최근 발생한 F-4 추락 사고입니다. 지난 12일 수원 비행장에서 이륙한 F-4 팬텀 1대가 서해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지난 1월 F-5 추락으로 심소령이 순직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공군 지휘부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더 서둘러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대체할 전투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군은 2025년 이전까지 F-4와 F-5를 조기 퇴역시키고 그 공백을 FA-50 20대 신속 도입, 이후 F-35 20대 추가 도입, 그리고 KF-21 20대 조기 도입으로 메우려 했습니다. 우선 FA-50 20대로 급한 불을 끄고 이어서 F-35로 여유를 마련한 뒤 KF-21로 구멍을 완전히 메꾸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 계획이 들어졌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당장 F-4와 F-5의 조기 퇴역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전투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FA-50을 생산할 생산 라인이 없습니다. 현재 카이의 T-50 계열기 생산 라인은 단둘뿐입니다. 여기에서는 월 2대 생산이 한계입니다. 이 정도로는 이번에 터진 국내 물량을 메꾸기도 버거운데요. 그래서 이참에 생산 라인을 크게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1에서 2개 추가해 구형 전투기의 조기 퇴역분을 빠르게 메꾸고 수출도 빨리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꽤 그럴듯한 주장인데요.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군은 이번에 긴급 도입분을 제외하면 앞으로 KF-21 보라매의 도입에 집중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 중인데 만약 수출이 실패하면 늘린 생산 라인은 짐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8년 T-50A를 꺾고 TX 프로그램의 도입 대상으로 선정된 T-7A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서 미 공군과 미 해군이 한국의 T-50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잉은 미 공군의 T-7A를 올해 안에 개발하고 2024년부터 양산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24년까지 개발을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현재 보잉사가 대대적인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T7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현재까지 올해 추가된 비용만 3억 6,700만 달러, 우리 돈 약 4,800억 원에 달합니다. 아직 한 해가 가려면 4개월이 더 남았다는 걸 고려하면 올 한 해만 6천에서 7천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T50A의 반값이라던 T7 가격이 T50을 넘을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이 공구는 격분 중입니다. 안 그래도 보잉이 최근 내놓은 F-15EX, MQ-25, KC-46 등이 UGV 폭등으로 미 공군을 괴롭히고 있는데 보잉이 호언장담하던 T7까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 공군에서는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 S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 사업은 우리 군의 타50에 해당하는 전술인문기를 100대 이상 신규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이 S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보잉이 따낸 TX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T7의 도입을 우회적으로 취소하고 우수하고 검증된 훈련기인 한국의 T50을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잉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미 공군의 최종 결정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T7 사업이 계속 흔들린다면 미 공군이 한국의 훈련기 100대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업이 성공할 경우 T50의 총 생산량은 600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이 더해진다면 그 규모가 무려 800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T50 1000대 판매 및 수출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대한민국이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꽁꽁 숨겨왔던 극비문서가 공개된 것인데요. 그 극비문서는 중국 주력 전차와 연관된 재원이었으며 이를 확인한 중국 공산당은 즉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전 세계로 퍼진 뒤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차 스펙에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그동안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해 자신들의 최신형 전차보다 못하다고 비교해왔던 것이 전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중국제 전차를 산 국가들이 난리가 났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썬더 커뮤니티 사이트에 충격적인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나사같이 생긴 쇠분과 중국어로 가득한 종이 한 장의 사진이 올라온 것인데요. 이는 사실 중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99식 전차에 쓰이는 중국군의 신형 125mm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앱즈 DTC-10의 제어표로 중국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극비문서가 등장하자 중국 보안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군사 보안부와 공안은 곧바로 군과 기밀을 유출시킨 그 작성자를 색출 체포하는 데 성공했는데 용의자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관련 병과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 보안부는 용의자에 대해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심층적인 신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범행 동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 사건을 맡고 있던 중국 보안부 담당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극비문서가 발견된 커뮤니티와 관련된 워썬더는 러시아 게임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쟁 게임으로 전 세계 각국이 운용 중인 온갖 종류의 무기체계가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시물을 작성한 용의자는 워썬더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게임상에 구현된 중국군 99전차의 화력이 실제와 달리 너무 약하다며 심지어 한국군의 K2 흑표보다도 약한 것에 분노해 게임 운영자에게 중국군 전차 화력 능력치 상향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이었죠. 커뮤니티 운영진 측은 범상치 않은 글이 올라오자
해당 게시글을 즉각 삭제했지만 유출된 재원표는 이미 온라인에 대량으로 유포된 뒤였는데요. 이런 게시물을 작성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우리나라 무기가 너무 약하니 능력치를 상향 조정하라는 취지로 다른 사용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과시하기 위하 기밀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약한 편이고 상당수 무기 체계들의 재원과 성능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될 것 없이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보 통제가 엄격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단히 강력한 중국에서, 그것도 현역 군인에 의해 일어난 일이어서 중국 당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실제 재원이 공개된 중국군 전차포탄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최신형 90-90 계열에서 사용하는 DTCC 125mm 날개 안정식 철갑탄으로 중국군의 현용 전차포탄 가운데 최강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90-90 전차의 날탄이 2000m에서 균 지압 연강판 기준 980mm를 관통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980mm 균 지압 연강판을 관통했다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다고 느낀 전문가들은 750에 800mm의 관통력을 지녔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제 재원은 전문가들의 예상에 훨씬 못 미쳐 충격을 줬는데요. 유출된 재원표에는 이 포탄이 섭씨 15도의 기온 조건에서 2000m 거리의 표적을 공격할 경우 균 지압 연강판 680mm 수준의 관통 능력을 발휘한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무기체계 대부분의 교범 카탈로그상 데이터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황을 전제로 한 실험실 데이터인 경우가 많아 실제 관통 능력은 680mm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날탄 소재가 현존 최고 관통력을 지녔다는 열아우라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약해도 너무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방제 120mm 날탄의 표준처럼 평가되어 온 독일 라인메탈의 120mm용 DM53 날탄은 동일 조건에서 65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2010년대 이후 서방 각국의 120mm 날탄은 기술적으로 급격히 진보하기 시작해 미국은 44구 경장 주포에서 발사할 때 기준으로 760mm의 관통력을 갖는 M829A3에 이어 무려 950mm급 관통력을 가진 M829A4를 내놓았습니다. 이들 모두 관통자로 매우 무거운 물질인 열아우라늄을 사용하며 포구 초속을 비약적으로 높여 관통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는 포탄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은 케이트 흑표가 발사했다고 가정할 때 K279 모델에서 830mm 이상의 관통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러시아 중국제 전차를 손쉽게 격파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날탄은 서방제 포탄보다 더 큰 구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탈로그상 관통 능력이 600mm를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완전히 망신당하고 있는데요. 이 포탄은 카탈로그 데이터상 1760mC라는 빠른 포구 초속을 갖고 있고, 관통자로 열아우라늄을 사용하는 중국의 최신형 전차 포탄임에도 불구하고 텅스텐을 사용하는 독일이나 한국제 날탄보다 관통 능력이 크게 떨어지며, 이 정도면 서방제 전차들의 장갑을 뚫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고질적인 중국의 다운그레이드 카피 문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전차 개발의 기술적 토대로 삼은 구소련제 전차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 부족과 설계 오류들을 중국 전차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소련제 전차들은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유는 엔진 기술 때문인데, 고출력 디젤 엔진 제작이 어려웠던 구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핸디캡은
전차의 내부 구조와 성능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 산물이 분리장 전시탄약이죠. 구소련의 전차들은 크기와 중량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전차 내부 공간이 매우 좁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전차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동급 서방제 전차보다 더 큰 구경의 전차포를 탑재해야 했는데요. 더 좁은 포탑에 더 큰 포탄을 싣게 되면 장전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적재탄 수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련은 이를 분리장 전식 탄약과 자동장전 장치 도입으로 해결했습니다. 거의 1m에 달하는 포탄을 관통자와 추진장약으로 반 토막 내 길이를 줄인 뒤 이를 포탑 주변에 둥글게 설치한 자동장전 장치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장전 문제와 적재탄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날탄의 관통력은 새 장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새 장비를 가지려면 결국 관통자 길이를 늘리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장전에 어려움을 주었으며 불안정하게 장전된 장약은 내부에서 오폭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국의 신형 전차들도 이런 소련 전차의 문제점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포탑 역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쐐기형 증가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내부 면적은 러시아제 전차들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인데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99식 전차의 내부 공간을 보면 중국인의 평균 체형이 러시아인보다 작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단히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협소한 내부 공간은 포탄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쳐 관통자가 작아진 나머지 관통력이 떨어졌다는 게 물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전차는 케이트 흑표와 실전에서 맞붙게 되면 150일 교전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갔는데요. 최근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북한의 최신식 주력 전차가 중국의 99식 전차의 수출형 버전인 VT4에서 외형만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전차의 위장색이 북한 자연환경과 맞지 않는 사막색으로 도색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불과 2년 만에 이만한 신형 전차를 설계 생산할 기술과 재원이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신형 전차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과 장비는 2018년에 등장한 최신 전차인 성군호에 비해 무려 수십 년은 앞서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형 전차가 중국의 전차를 그대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날탄 재원이 공개되면서 부풀려진 카탈로그 재원의 소가 북한에서도 난리가 났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산권 국가들의 전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리장 전식 탄약을 버리고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체형 포탄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기존의 전차 운용 교리와 군수복급 체계를 모두 갈아엎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네요. 포탄 형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 높은 포구 초속을 뽑아내기 위한 포신 개량도 필요한데 7,000바 이상의 높은 포신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고품질 포신 가공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 한국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격차는 중국과 북한, 심지어 러시아까지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전차 포탄 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최신형 99식 전차는 이전에 먼저 논란이 된 방어력 부족 문제에 이어 공격력 부족까지 한동안 북한과 파키스탄 등 중국제 전차 도입국을 분노하게 만들 것인데요. 외형은 그럴싸하지만 기반 기술이 199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T-80 수준에 불과했던 만큼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죠. 게임에서 중국 전차가 한국의 K2 흑표보다 약하다는 이유만으로